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73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 바로 초반을 기록한 거죠. 자, 지난 7월부터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4차 대유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16, 17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도 사전 예약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백신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물론 휴일 지나고 주 초긴 하지만 어제 발표된 건 1,050명 정도 됐고 오늘 1,070명 정도잖아요. 이러다가 세 자릿수 오겠는데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지금 추세 어떤 겁니까? 예, 저도 비슷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확진자 양상을 보시면 1,073명이 나왔고 그중에 해외 25명 제외하면은 국내에서만 이제 1,048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전주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10월 10일이라고 10월 4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월요일이 그동안 계속 10월 11일, 10월 4일은 대체 공휴일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전주인 9월 27일은 추석 연휴 바로 다음 주였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발생한 환자 숫자를 보시면은 10월 11일이 1,334명, 그다음에 10월 4일은 1,557명, 9월 27일은 2,27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숫자이고 예. 그리고 지난주에 대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1,334명이 나왔는데 어제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48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뚜렷한 감소세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단 이제 대신에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 나온 패턴을 봤을 때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분명히 1,500명 안쪽으로 아마 크게 어서 집단 감염만 터지지 않는다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그동안 수도권이 되게 이 코로나19 그 4차 대유행에 있어서 진원지를 꼽으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나왔었는데 예. 어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서울이 296명, 그다음에 경기도가 393명으로 둘 다 우리가 전에 정했었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전주만 하더라도 서울이 482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4단계 기준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둘 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어저께 가장 적게 나오는 날 기준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4단계 기준 아래로 내려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안타까운 건 네. 이렇게 확진자 숫자는 비교적 주는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지만 어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많았고 예. 그리고 21번 돌아가셨는데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345명에서 344명으로 한 명만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감소하는 추세는 맞다. 근데 학교, 요양병원 등에서는 조금씩은 집단 감염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소 추세에 만약에 접어들었다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감소 추세와 함께 지금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즉 일상화로의 회복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방역이 느슨해지는 분위기들이 일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감소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지금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예방 접종 효과 이상으로 완화되는 경우에 분명히 확진자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예방 접종 완료율이 저희 성인 대상으로 해서 80%,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90% 이상 정도를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그 정도 목표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면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싱가포르 정도의 예방 접종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되는데 싱가포르가 분명히 우리보다 예방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상황이
하루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가장 최근에 3,700명까지 나왔거든요. 3,700명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70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면은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2만에서 4만 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싱가포르의 사망률 또 그동안 싱가포르가 굉장히 낮은 극단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싱가포르가 낮은 치명률을 보여줬던 이유가 싱가포르의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금년 5월 달까지 싱가포르에서 발생했던 전체 확진자의 90% 이상이 30% 정도, 30대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감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이런 감염이 점점 고령층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보고하고 있는 사망자 숫자가 하루에 한두 명이던 게 지금 15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싱가포르가 우리의 그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거의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섣부르게 완화하면 싱가포르처럼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위험성은 남아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온도 조절을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제부터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큰 틀에선 유지가 되는데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감소세를 유지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까요? 예,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아직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고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잡힌 거는 분명히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어서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질병청을 포함한 방역 당국의 희생, 그다음에 예방 접종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에 나서준 의료진의 희생,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큰 희생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여러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도 정부의 정책을 따라줬던 자영업자분들의 희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이 높은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와 그다음에 정도,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분명히 돌아는 가야 되고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발표된 정도의 거리두기 완화는 저희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은 예방 접종률을 기록할 국가가 저희가 이미 1차 맞은 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몇 국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아진 예방 접종률과 줄어드는 이 코로나19 확진세를 바탕으로 해서 어저께 발표된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일단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보다 더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완화를 할 것인지는 좀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킬 건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부 느슨해진 분위기도 있나 봐요. 일단 단속반이 적발을 하면 백신 접종을 했다, 완료를 했다 이러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개인 방역의 중요한 이유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예방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고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는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의 국내 상태는 지역사회 안으로 이미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질병청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의 36%, 거의 지금 3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해당되어지는 숫자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지역사회 안에 뿌리 깊게 코로나19가 자리를 잡았다는 소리이고 분명히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여부는 계속 있거든요.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돌파 감염이 되는 경우에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코로나19에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출 기간이 분명히 짧아진다는 논문들이 있었는데 델타 변이가 나면서 이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돌파 감염자는 감염 초기, 특히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까지는 비접종자와 비슷한 정도의 바이러스를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감염력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좀 아직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이러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해서 갖고 있지 못한 근거 중에 하나가 돌파 감염자의 롱 코비드, 즉 중장기 후유증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롱 코비드라고 부르는 후유증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돌파 감염자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감염이 안 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답답하겠지만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조금 더 지켜가면서 코로나19가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원래 모든 일은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백신 1차 접종률은 78.8%고 2차까지 마무리된 뭐 얀센은 1차로 마무리됐죠. 이제 접종 완료율이 65.9%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빠른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접종 속도도 빠른 편이고요. 접종률도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게, 그러니까 저희보다 굉장히 앞서서 했던 게 미국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60%를 넘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예방접종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목표로 삼아왔던 국가가 이제 싱가포르인데 예. 싱가포르의 접종 완료율이 78%, 1차 접종률이 80%에서 8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차 접종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아마 3주 안에 그 접종 완료율도 저희가 거의 싱가포르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보다 많이 예방 접종률이 훨씬 더 높은 국가는 그렇게 몇 안 될 걸로 보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예. 이제 접종이 진행이 됐고 이걸 바탕으로 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남은 미접종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예방 접종에 대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전체 5,134만 명 중에서 4천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그 1차 접종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머지 1,134만 명들 중에서 누가 안 맞았냐? 이 중에 17세 이하가 7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대상군들은 거의 다 맞으신 거고요. 그럼 18세 이상 중에서 1차 접종 기준으로 안 맞으신 게 374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이 18세 이상 중에서 다시 또 60세 이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전혀 맞지 않으신 분들이 97만 명입니다. 그러면 고위험군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그 고무적인 내용은 제가 이 미접종자 숫자를 계속 보는데 2주 전만 하더라도 60세 이상의 미접종자가 분명히 107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숫자가 2주 사이에 107만 명에서 97만 명까지 10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즉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60세 이상 중 미접종자 중에서 계속 최근 들어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는 분들이 2주 사이에 10만 명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점차 줄기 때문에 분명히 코로나19에 의한 그 여러 가지 그 고위험군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요거는 저희가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여기에 협조해 주신 국민이나 또는 여러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뒤집어 보면 아직까지도 97만 명의 고위험군이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277만 명 정도의 18세 이상의 미접종 그 군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군 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분명히 97만 명 정도면은 이 군 안에서의 치명률은 저희가 10% 예상하거든요. 그러면은 10만 명 정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환자 병상을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예. 의료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 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16, 17세 청소년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55.5% 사전 예약률이 이 정도로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횟수나 용량 부분에 있어서 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예, 해외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국가들이 있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심낭염의 위험성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만 하는 국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접종의 용량을 지금의 절반 정도
또는 4분의 1 정도로 연령에 따라 줄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일부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예방접종 용량과 횟수에 대한 거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다양한 논문과 근거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현재로 진행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심낭염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경우에도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연령대 아이들이 잘 뛰어다니고 잘 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그거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심낭염이 생기더라도 급격한 운동,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대부분은 잘 치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연령대 아이들이 과연 예방 접종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점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최근에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 이제 15세 이하의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최근까지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아이들의 감염도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령대 아이들도 감염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질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적 어떤 코로나19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이상에는 저는 가급적 예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100만 명의 아이가 최근에 감염되면서 그중에 42명이 42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0,000명당 0.5명 정도의 비율로 굉장히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그런 치명률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저는 지금 현재 맞추고 있는 연령대까지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얀센은 한 번 맞았잖아요. 한 번 맞으면 다 완료된다고 했는데 걱정되는 게 얀센 맞으신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 게 미국 연구진이 얀센 맞고 5개월 지내니까 3%밖에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떡하지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스터샷 얀센 접종자들 하게 되는 겁니까?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좀 상반된 데이터도 일부 나오고 그래요? 있고 그래가지고 좀 저희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근데 지금까지의 얀센 백신에 대해서 나오는 과학적 근거들은 대부분 분명히 얀센 백신이 코로나19 예방률 자체가 떨어지는 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 네. 중증 예방률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편인데 코로나19 감염 예방률은 분명히 떨어지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떨어지는 것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데이터들도 있지만 예. 어느 정도 또 유지되는 데이터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명히 떨어지는 건 맞아 보입니다. 예. 맞아 보이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도 이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부스터샷은 지금 시급하다라는 권고를 최근에 내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얀센 백신은 부스터샷은 저는 꼭 시행돼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언을 했고 언급을 예.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으면 좀 괜찮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예. 때는요. 의외로 과학자들이 추천하지 않았던 교차 접종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얀센 백신은 분명히 교차 접종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지금 얀센사에서 추천한 부스터샷 본인들이 이제 개발한 거를 두 번째로 맞추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스터샷에 대한 어떤 계획을 놓고 봤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쪽도 mRNA로 아마 주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얀센도 아마 mRNA로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여러 가지 근거를 봤을 때 그 교차 접종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효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